엄마, 깨어난 거 남편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3개월 만에 깨어난 식물인간 딸이 새벽에 전화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딸의 소식을 제일 기뻐하고 기다릴 사람인데 말하지 말라니.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 이후로 뭐라고요? 내 삶은 완전히 말도 안 멈춰버렸다. 돼. 석 달 전 딸아이 유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뭐라고요? 나는 마트에서 손주 말도 안 간식을 돼. 고르고 있었다. 사위인 유찬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뭐라고요? 유진이가 사고가 말도 났어요. 안 돼.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빨리 오세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뭐라고요? 과자 봉지가 바닥에 말도 안 떨어졌다. 돼.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나는 카트를 그대로 두고 마트를 뭐라고요?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저희를 내내 버리지 마세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제발 응급실에 살려주세요.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제발 와 하느님, 있었다. 창백한 저희를 얼굴로 버리지 복도를 마세요. 서성이던 남편과 눈이 제발 마주쳤다. 살려주세요.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다. 우리 저희를 부부는 버리지 아무 마세요.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떨기만 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심각한 무사히 표정으로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했다. 지켜봐야겠지만 계단에서 굴러 일단 떨어지면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고 했다. 수술은 뇌에 무사히 손상이 끝났습니다. 왔고 지금은 조금 더 의식이 없는 지켜봐야겠지만 상태라고 일단 했다. 안심하셔도 언제 되겠습니다. 깨어날지 깨어나기는 할지 아무도 수술은 무사히 장담할 수 끝났습니다. 없다고 했다. 조금 그 더 말을 듣는 지켜봐야겠지만 순간 일단 눈앞이 안심하셔도 캄캄해졌다. 하나뿐인 내 딸이 그렇게 수술은 무사히 건강하고 끝났습니다. 예쁘던 내 딸이 조금 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지켜봐야겠지만 있다니. 일단 사위 유찬이는 안 돼, 응급실 제발.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유찬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유진이가 왜 계단에서 떨어진 거야? 유찬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잠깐 회사 일 때문에 서재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유진이가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 건데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유찬이는 그렇게 말하며 또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유찬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내 잘못 아니라고 말해줬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우리 사위가 그렇게 착하고 바른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유찬이 잘못이겠는가. 딸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고 기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차갑고 무서운 공간에 내 딸이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는 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아이는 지금 잠든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다. 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다. 유진아, 엄마야,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내가 좋아하던 목련꽃이 피었어. 빨리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보러 가자. 손주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너 그렸대.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 빨리 일어나지. 하지만 딸은 대답이 없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딸의 손을 잡고 있으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났다. 이 손이 얼마나 작았는지. 내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던 그 작은 손이 어느새 이렇게 컸는데 막상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니 아직도 애기 같았다. 차갑고 축 늘어진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나는 눈물을 참았다. 유진이는 착한 아이였다. 시집가기 전까지 나를 얼마나 잘 챙겼는지 모른다. 엄마, 오늘 내가 설거지할게. 엄마 쉬어. 엄마, 어깨 아프다며 내가 주물러 줄게. 그러면서 내 어깨를 주물러 주던 딸의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주 집에 들러서는 반찬을 챙겨가고 손주 데리고 와서 나를 웃게 만들었다. 엄마, 우리 아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던 딸의 얼굴. 그 웃음이 이렇게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어렸을 때 매일 아침 머리를 묶어주던 기억이 났다. 엄마, 오늘은 양갈래로 묶어줘. 엄마, 오늘은 하나로 묶어줘. 그렇게 졸라대던 딸이 이제는 40이 넘었다. 하지만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내 품에 안기던 어린아이 같았다. 낮 시간 동안은 내가 딸을 돌봤다. 몸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손발을 마사지해줬다. 간호사 선생님이 욕창 예방을 위해 자세를 바꿔줘야 한다고 해서 나는 두어 시간마다 딸의 몸을 조심스럽게 돌려줬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선이 빠질까봐, 딸이 다칠까봐 조심조심 만졌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니 이제는 익숙해졌다. 슬픈 일이었다. 이런 것에 익숙해진다는 게, 내 딸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익숙해진다는 게, 가끔 다른 병실 환자분들이 깨어나는 걸 보면 부러우면서도 희망이 생겼다. 저 사람도 깨어났는데 우리 유진이도 깨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또 어떤 환자분은 결국 돌아가시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우리 딸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나는 매일 딸에게 말을 걸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 혼수 상태에 있어도 들릴 수 있다고. 가족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손주가 뭐라고 했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줬다. 유진아, 엄마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 내가 깨어나면 먹여줄 거야. 유진아, 너 정말 일어나야 해. 내 아들이 엄마 보고 싶어 한다.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가 얼마든지 돌봐줄게.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다오. 저녁이 되면 유찬이가 왔다. 회사 일을 마치고 오는 유찬이는 항상 지쳐 보였지만 딸 앞에서는 밝은 척했다. 유진아, 나왔어.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유찬이는 정말 착한 사위였다. 딸이 쓰러진 뒤로도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매일 저녁 퇴근하고 병원에 와서 딸을 돌봤다. 가끔 회사 일이 늦어져서 1시간 정도 늦게 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이 왔다. 바쁜 와중에도 딸을 챙기는 모습이 기특했다. 나는 그런 유찬이를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딸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손주는 내가 돌봤다.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서 우리 집으로 데려와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웠다. 그래서 나는 저녁 시간에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다. 유찬이가 퇴근하고 병원에 와서 딸을 돌보는 동안 나는 손주와 함께 집에 있었다. 5살 배기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매일 물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곧 온다. 엄마가 곧 올 거야. 우리 착하게 기다리자. 아이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엄마 얼굴이었다. 할머니, 이거 엄마 갖다 드려요. 나는 그 그림을 받아 병원에 가져가 딸의 침대 옆에 붙여놨다. 유진아, 내 아들이 이거 그렸어. 예쁘지? 빨리 일어나서 직접 받아야지.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사위에게 회사를 물려줄 준비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남편은 틈틈이 병원에 들렀다.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내게 말했다. 여보, 우리 딸 꼭 깨어날 거요. 포기하지 맙시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딸 꼭 깨어날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사위에게 회사를 물려줄 준비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남편은 틈틈이 병원에 들렀다.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했지만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매일 기도했다. 제발 딸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눈만 떠준다면 다시 걸을 수 없어도 괜찮다고.
말을 못해도 괜찮다고. 그냥 살아만 있어달라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간호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다. 어머님, 환자분 밤새 잘 주무셨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 안도했다가도 금방 또 불안해졌다. 오늘도 깨어나지 못했구나. 오늘도 내 딸은 저 차가운 병실에 혼자 누워있구나. 나는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딸의 얼굴을 보면 오늘은 깨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왠지 오늘은 눈을 뜰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딸에게 말을 걸고 손을 잡아주고 몸을 닦아주며 기다렸다. 언젠가는 깨어날 거라고 우리 딸은 강한 아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전화가 왔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68살 주부였다. 남편을 내조하고 딸을 키우고 손주를 돌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능력도 없고 특별한 경험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내 딸이 전화를 걸어온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잠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혹시 병원에서,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어눌했습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죠. 엄마, 딸이었어요. 내 딸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아?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석 달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내 딸이 지금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죠.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엄마, 나 유진이야.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내 딸의 목소리였죠. 유진아, 내가 깨어나서. 어떻게, 언제. 나는 너무 기뻐서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얼른 입을 막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거든요. 깨우면 안 됐어요. 딸이 말했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엄마, 잘 들어. 시간이 없어. 딸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딸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엄마, 내가 깨어난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절대로. 특히 강서방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강서방, 유찬이 말인가요? 왜 사위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유진아, 무슨 소리야. 유찬이가 얼마나 널 걱정하는데 매일 병원에 와서. 엄마, 딸이 다급하게 내 말을 끊었어요. 제발 내 말 들어.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엄마, 지금 우리 집 가봐. 지금 당장.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지금 새벽 3시에. 응, 지금 가야 돼. 그리고 화장실 가봐. 세면대 위에 수납함 있잖아. 거기 제일 윗칸에 내 핸드폰 있어. 그거 찾아서 내일 병원에 올 때 꼭 가져와 줘. 절대 잊으면 안 돼. 핸드폰, 화장실 수납함에. 왜 거기 있다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진아, 엄마가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대체 무슨 일이? 엄마, 미안해.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해줘. 제발. 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알았어. 알았으니까 진정해. 엄마가 지금 갈게. 고마워, 엄마. 그리고 명심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깨어난 거. 알았지? 응,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옆을 보니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다행이었죠. 조용히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죠. 새벽 3시에 딸네 집으로 간다니.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나는 딸네 집 주소를 알려줬죠. 기사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딸이 깨어났다니. 그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유찬이한테 특히 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핸드폰이 화장실에 있다는 거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딸네 집에 도착했어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죠. 남편 회사가 잘 되면서 몇 년 전에 산 집이었어요. 딸은 이 집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당도 있고 아이 키우기 좋다고 좋아했었죠. 나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딸 말이 맞았죠.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유찬이는 어디 간 거예요? 새벽 3시에 설마 아직도 병원에 있나? 아니야, 병원에 있었으면 딸이 몰래 전화할 수가 없잖아. 그럼 집에 있어야 정상인데. 나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딸이 말한 세면대 위 수납함이 보였어요. 나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죠. 손을 뻗어 제일 윗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검은색 핸드폰이었습니다. 딸이 쓰던 거였죠. 하지만 화면이 박살나 있었어요. 완전히 깨져서 켜지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죠? 왜 화면이 깨진 거예요? 누가 이걸 여기 놔둔 거야? 딸이?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혹시 유찬이가 돌아올지도 몰랐거든요. 딸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유찬이한테 들키면 안 됐죠. 집 밖으로 나와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가방 안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딸아, 왜 내 핸드폰이 그런 곳에 있었던 거니? 누가 거기 놔둔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강서방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왜 사위한테 숨겨야 하는 거죠? 유찬이는 착한 사람인데.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내가 본 유찬이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건가? 나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죠. 몇 시간 후면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딸을 만나러, 깨어난 내 딸을 만나러. 그때 딸이 모든 걸 설명해 주겠죠. 왜 나한테 비밀을 지키라고 하고 했는지, 왜 핸드폰이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위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내 딸이 깨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남편이 일어났을 때 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손주도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 있었고요. 할머니, 엄마 오늘도 병원에 있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가 병원 갔다 올게. 우리 유치원 재밌게 다녀오자.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에 갔어요. 나는 손주를 씻기고 옷을 입혔죠. 유치원 가방을 챙기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딸이 전화한 게 맞나? 정말 깨어난 건가? 가방 안에는 박살난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평소보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간호사실에 계셨습니다. 나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딸 보러 왔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잠깐 주저하시더니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셨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셨죠. 어머니, 사실은 환자분이 며칠 전에 깨어나셨어요. 네, 나는 놀란 척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제가 밤 근무 중이었는데 환자분이 눈을 뜨고 계셨어요. 처음엔 저도 깜짝 놀랐죠. 바로 의사 선생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나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죠. 아니, 말 안 했어요. 환자분이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특히 남편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환자분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원칙대로라면 바로 보고해야 하는데, 하지만 환자분이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셔서 며칠만 기다려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 핸드폰을 빌려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하시게요. 환자분이 꼭 어머니한테 연락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간호사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딸을 도와주셔서. 간호사 선생님도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머니, 환자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남편분이 매일 오시는데 왜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아직 자세히는 모르니까요. 지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가보세요. 딸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딸을 안았죠. 유진아, 엄마 왔어. 엄마. 딸이 어눌하게 말했어요. 아직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았죠. 하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어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잡는 따뜻한 손이었어요. 유진아, 괜찮아? 아픈 데는 없어. 괜찮아요. 엄마, 핸드폰 가져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박살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고 뒷면도 금이 가 있었죠. 켜지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여기 있어. 그런데 이거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 딸이 핸드폰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구해야 돼요. 이 안에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 무슨 증거? 딸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줘. 그리고 이거 녹음해줘. 나중에 증거로 써야 할 수도 있어. 유진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딸은 심각한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강서방이, 유찬이가 나를 밀었어요. 계단에서. 일부러.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유찬이가. 그렇게 착한 사위가. 유진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유찬이가 왜 너를. 엄마, 진짜예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고의로 밀었다고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그게 무슨.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 유찬이한테 다른 여자가 있어요. 내연녀가. 내연녀?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찬이가 아버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횡령하고 있었다고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봤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요. 몇 달 전부터 유찬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자꾸 늦게 들어오고 전화할 때 숨기고 그래서 뒤를 밟았어요. 그래서 내연녀를 만나는 걸 봤어요. 호텔에도 함께 들어가는 거 봤고요.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유찬이 책상 서랍을 뒤져봤더니 USB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가 다 있었어요. 전부 이 핸드폰에 저장해뒀어요. 딸이 박살난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억은 될 거예요. 회사를 말아먹을 정도로요.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그걸 사위가. 그래서 내가 유찬이한테 따졌어요. 그만두라고. 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이 났어요. 유찬이가 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증거가 다 여기 있었으니까요. 서로 실랑이 하다가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박살났어요. 그리고 유찬이가 나를 계단 쪽으로 밀었어요. 확실하게 죽이려고. 딸의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 전에 깨어날 때까지 나는 딸을 꼭 안았어요. 떨리는 딸의 몸이 느껴졌죠. 유진아, 우리 딸, 얼마나 무서웠니? 엄마,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유찬이가 밤에 병실에 왔었어요. 그래서 딸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며칠 전 밤에 제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병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밤이었는데 캄캄하고 조용하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냥 누워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눈을 감았어요. 누군지 몰라서 무서웠거든요.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오는 발소리를 들으니까 오빠였어요. 유찬이 오빠. 그때부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오빠가 저를 밀었다는 게 기억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눈 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제 옆에 앉더니 핸드폰으로 누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여자요. 목소리 들으니까 여자였어요. 그 내연녀인 것 같았어요. 오빠가 자기야, 나야, 지금 병원이야 하면서 통화하는데 제 옆에서 그러는 거 있죠. 엄마, 진짜 소름 돋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증거물은 다 없앴어. 핸드폰도 박살났고 지금 화장실 수납함에 숨겨놨어. 아무도 못 찾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죠. 나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회사 돈은 이미 다 빼돌렸어. 조금만 더 있으면 해외로 나갈 수 있어. 우리 둘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 옆에서 다른 여자한테 우리 둘이서 도망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아, 있니?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통화 끝나고 나서 오빠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뭐라고? 빨리 죽으라고. 내가 빨리 죽어줘야 보험금도 받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왜 이렇게 질기게 살아있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 귀에 대고 직접.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죠. 유진아, 우리 딸, 얼마나 무서웠니? 저는 그냥 죽은 척 가만히 있었어요. 무서워서요. 오빠가 또 뭘 할까봐. 그러다가 오빠가 나가고 조금 있다가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남편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열심히 간병하셨어요. 어머니랑 교대하시면서
저녁마다 오셔서 환자분 손도 잡아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그러셨는데 석 달째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떡해요? 와서는 10분도 채 안 계시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저희한테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가야 한다고 자주 좀 봐달라고 부탁하시고는 매번 그렇게 가셨어요. 표정도 좀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라 짜증나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복도에서 전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여자분한테 자기야, 사랑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소리 톤이 어머니한테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돌아오실 때 보면 술 냄새도 나고 여자 향수 냄새도 났어요. 매번 그러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내가 저녁에 손주를 돌보는 동안 유찬이는 병원에 잠깐 왔다가 내연녀를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와서 마치 밤새 간병한 것처럼 꾸민 거죠.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간호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는 딸을 봤어요. 유진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이 핸드폰 복구해야 돼요. 여기에 증거가 다 있어요. 사진도 녹음 파일도 USB에 있던 횡령 증거도 전부요. 이게 없으면 오빠를 잡을 수 없어요. 알았어. 엄마가 꼭 복구할게.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이제는 알아야 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젠 남편에게 말해야 했죠. 알았어. 오늘 저녁에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릴게. 걱정하지 마. 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오빠가 내가 깨어난 거 알면 또 뭘 할지 몰라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버지도 아시게 될 거고 우리가 널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딸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나도 무서웠어요. 사위가, 아니 이제는 사위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인간이 딸을 죽이려고 했다니. 그리고 아직도 딸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니. 가방 속 박살난 핸드폰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든 증거로 반드시 저 나쁜 놈을 감옥에 보내야 했어요. 나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딸을 지키고 저 나쁜 놈을 벌받게 하겠다고.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남편과 단둘이 앉았어요.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여보, 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남편이 나를 봤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유진이가 깨어났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유진이가 언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다시 앉혔죠. 잠깐만요. 들어봐요. 제발. 남편은 다시 앉았지만 표정은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새벽에 받은 전화, 딸네 집에서 찾은 핸드폰, 오늘 병원에서 딸이 한 이야기들. 유찬이가 딸을 계단에서 밀었다는 것, 내연녀가 있다는 것,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것, 그리고 딸에게 빨리 죽으라고 말했다는 것까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죠.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저 새끼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새끼를 회사에 들였어. 내 딸 사위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 손으로 키운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그 새끼가 우리 딸을.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죠. 회사 돈까지 빼돌렸다고. 얼마나? 수억은 된다고 했어요. 정확한 건 USB에 있다던데.
그것도 딸 핸드폰에 저장해뒀대요.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내 평생을 바쳐서 키운 회사를 그 새끼가.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가서 목을 비틀어 죽여버리겠어. 여보, 진정해요. 나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증거. 유진이 말이 증거 아니요?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딸이 뭘 봤는지, 어떤 증거를 모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핸드폰을 복구해야 해요. 나는 가방에서 박살난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이게 복구가 될까요? 해야죠. 뭐든지 해서라도 복구해야 해요. 전문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가 복구할게요. 내일 당장 알아볼게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라도 꼭 복구하겠소. 그리고 여보, 유진이는 절대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유찬이가 딸이 깨어난 걸 알면 뭘 할지 몰라요. 알았소. 내가 오늘부터 병원에 사람을 붙여놓을게요. 회사 직원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시켜서 24시간 지키게 할게요. 그리고 유찬이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딸이 깨어난 거 모르는 척 해야 해요. 당연하지. 그 새끼가 눈치채면 증거를 없애버릴 거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회사 장부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소. 그 새끼가 얼마나 빼돌렸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내일부터 회계팀한테 은밀히 조사하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보, 우리 침착하게 행동해야 해요. 평소처럼 유찬이한테 잘해주는 척 해야 해요. 나는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났어요. 우리 딸을 죽이려 한 그 인간한테 웃으면서 대해야 한다니. 할 수 있겠소? 남편이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았죠. 여보, 미안하오. 내가 그 새끼를 제대로 못 봤소. 내 잘못이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남편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저 새끼를 감옥에 보낼 거요. 우리 딸한테 한 짓, 회사한테 한 짓, 다 갚게 만들 거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유찬이를. 아니, 이제는 그 인간을 반드시 벌받게 만들 거예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핸드폰 복구 업체를 찾아보겠다고 했죠. 나는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딸은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조금 웃었죠.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응, 다 말씀드렸어. 아버지가 핸드폰 복구하신다고 하셨어. 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오빠 오면 어떡해요? 제가 깨어난 거 들키면. 걱정 마. 아버지가 사람 붙여놨어. 그리고 우리가 잘 연기하면 돼. 내가 아직 의식이 없는 척.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눈에 가득했어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제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딸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딸이 황급히 눈을 감았어요. 의식 없는 척하기 시작한 거죠. 문이 열렸습니다. 유찬이었어요. 나는 평소처럼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로 찌르고 싶었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유찬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도 평소 그대로였죠.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었어요.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왔니? 마침 잘 왔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속으로는 역겨웠지만
얼굴엔 미소를 지었죠. 유찬아, 엄마가 어제 김장을 좀 했거든. 김치 한 통 줄 테니까 내 차 트렁크에 실어줄게. 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가져갈게요. 아니야, 지금 실어줘야지. 차 어디다 대놨어? 주차장 2층에 대놨어요. 그래? 차 키 줘봐. 내가 가서 실어 놓을게. 너는 유진이 좀 봐줘. 오줌통도 갈아야 하고 몸도 좀 닦아줘야 하는데. 아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무거운 거 들면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너는 내 아내나 잘 돌봐. 요새 바빠서 제대로 못 해줬잖아. 나는 유찬이 손에서 차키를 받아냈어요. 유찬이는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같았죠. 그럼 부탁드릴게요. 응, 너는 유진이 잘 봐줘. 나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젯밤 남편과 통화했을 때 남편이 말했거든요. 혹시 유찬이 차에 블랙박스가 있으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내연녀 만나러 가고 올 때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주차장 2층에서 유찬이 차를 찾았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죠. 나는 차키로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블랙박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룸미러 뒤쪽에 달려 있더라고요. 손을 뻗어 떼어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빠졌어요. 블랙박스를 가방에 넣고 트렁크를 열었어요. 집에서 준비해온 김치통을 실었습니다. 실제로 김장을 해서 가져온 거였어요. 거짓말이 들키면 안 되니까요.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유찬이는 딸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딸을 돌보는 게 아니라 다 싫었어. 김치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먹을게요. 유찬이가 차키를 받아갔어요. 블랙박스가 없어진 걸 눈치챌까봐 불안했지만 태연한 척했죠. 유찬아, 고생해. 조심해서 가. 네, 어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나는 병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죠. 하지만 1층으로 가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어요. 유찬이가 나올 때까지요. 혹시 블랙박스 없는 걸 눈치채고 뭔가 의심하진 않을까 불안했거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유찬이가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차에 타더니 시동을 걸었죠. 나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유찬이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차장 출구로 나가더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했어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딸이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엄마, 갔다가 왜 다시 와요? 나는 가방에서 블랙박스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오빠 차에서 빼왔어. 딸이 눈이 커졌어요. 블랙박스요? 엄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그러라고 했지. 이것도 증거가 된대. 오빠가 어디 갔다 왔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고. 딸이 블랙박스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걸 어떻게... 아빠가 이것도 경찰한테 잘 전달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이제 가봐야 해. 손주 데리러 가야 하거든. 네, 엄마.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무서우면 간호사 선생님 바로 부르고. 네, 알았어요. 나는 간호사실로 갔어요.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죠. 선생님, 죄송한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제 딸, 자주 좀 봐주세요. 제가 저녁엔 손주를 돌봐야 해서 못 오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 들여다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어머니, 환자분 곧 좋아지실 거예요. 힘내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딸을 두고 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블랙박스 빼왔어요. 남편이 전화 너머에서 감탄했습니다. 역시 당신이야. 지금 어디 있어? 제 가방에 있어요. 남편은 지금 핸드폰 복구하러 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블랙박스도 같이 가져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죠. 블랙박스에도 중요한 증거가 있을 거라면서요. 나는 남편에게 빨리 복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빨리 끝내야 한다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손주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집에 왔어요.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동안에도 마음이 계속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딸은 괜찮을까? 유찬이가 다시 오진 않았을까? 밤 9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 됐다고 했어요. 핸드폰도 블랙박스도 전부 복구했다면서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복구가 됐다니. 남편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핸드폰에는 사진, 녹음, 횡령 증거가 다 있었대요. 그런데 블랙박스가 대박이라고 했어요. 유찬이가 내연녀 집 앞에 차 세우고 들어가는 것, 새벽에 나오는 것이 다 찍혀 있다고 했습니다. 날짜도 시간도 다 기록되어 있고 차 안에서 내연녀랑 통화하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다면서요. 회사 돈 횡령한 거 얘기하는 목소리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대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 가겠다고요. 나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들키면 안 된다고요. 남편은 알고 있다며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신고 다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내일 아침에 체포한다고 했대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영장 바로 나온다면서요. 횡령죄, 살인미수죄로요. 나는 남편을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죠. 남편도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제 곧 끝난다고 말해줬어요. 우리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긴장되고 떨렸죠.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잡혔다고 했어요. 유찬이가 지금 회사에서 체포됐다면서요. 경찰이 영장 들고 와서 바로 데려갔대요. 나는 주저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드디어 끝났구나.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딸에게 소식을 전해줘야 했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딸이 나를 봤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잡혔어. 강서방 잡혔어.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울었죠.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어요. 유찬이가 체포된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딸도 정식으로 진술했죠. 계단에서 어떻게 밀렸는지, 병실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전부 다요. 녹음한 걸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유찬이는 처음엔 발뺌했대요. 사고였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 녹음 파일들, 횡령 증거들, 블랙박스에 찍힌 내연녀, 집 출입 기록, 차 안에서 나눈 대화들, 간호사 선생님의 증언까지. 결국 유찬이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나와 남편, 딸 모두 법정에 갔습니다. 딸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아직 걷기는 힘들었지만 재활치료를 시작한 상태였죠. 법정에서 유찬이를 봤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유찬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부끄러운지 아니면 원망스러운지 알 수 없었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살인미수죄, 업무상 횡령죄, 피해 금액은 6억 5천만 원이었어요. 남편 회사를 거의 망하게 만들 뻔한 금액이었죠. 유찬이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어요. 초범이라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검사는 강하게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일 때도 죽기를 바랐다면서요. 딸도 증언대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일을 말했죠. 유찬이가 어떻게 자기를 밀었는지, 병실에 와서 빨리 죽으라고 말했는지.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은 몇 주 동안 이어졌어요. 그동안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텼죠. 딸은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남편은 회사를 정상화하느라 바빴어요. 횡령된 돈 중 일부는 회수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쓰여진 뒤였죠. 내연녀도 조사를 받았대요.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밝혀져서요. 공범으로 처벌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법정에 앉았어요. 판사가 들어오고 유찬이가 앞으로 나왔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이어졌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년, 합산해서 징역 10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도 내 손을 꼭 잡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유찬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남편이 우리를 안아줬어요. 고생했다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그날 밤 우리는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도 함께요.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언제 집에 와요? 나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곧 올 거야. 엄마가 치료 열심히 받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림을 또 그렸다면서 보여줬죠. 엄마가 휠체어 타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옆에는 손주와 나, 남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울었어요. 우리 손주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휠체어를 타게 됐다는 것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재활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처음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죠. 이제는 휠체어를 혼자 조종할 수 있게 됐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의지가 강하다고요. 남편 회사도 정상화됐습니다. 횡령 사건이 알려지면서 처음엔 어려웠지만 남편이 직접 거래처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했어요. 믿어달라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죠.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 덕분인지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찬이는 감옥에 있었어요. 면회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죠. 딸은 가끔 물었어요.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알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앞길만 보면 돼. 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어느 날 딸이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요. 나도 옆에서 걷고 있었죠. 엄마, 나 걸어보고 싶어요.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금. 네, 도와주세요. 나는 딸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딸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걸음째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내가 얼른 붙잡았죠.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도 있었어요. 엄마, 나 걸었어요. 세 걸음이나. 그래,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우리는 거기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유진이가 오늘 세 걸음 걸었다고요. 남편도 울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딸이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결국 완전히 걷지는 못했어요. 하반신 마비가 남았거든요. 휠체어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됐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척추 손상이 심해서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렵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았어요. 딸이 살아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우리는 모두 병원에 갔어요. 남편, 나,
그리고 손주까지. 손주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죠. 딸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을 때 손주가 달려갔어요. 엄마, 손주가 딸을 안았습니다. 딸도 손주를 꼭 안았어요. 둘 다 울고 있었죠.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 나도요, 엄마.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미리 집을 개조해 놨었죠.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문턱을 없애고, 욕실도 손잡이를 달고, 침실도 1층으로 옮겼어요. 딸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딸 편하게 살아야지.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죠. 김치찌개에 밥, 나물 몇 가지.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딸이 웃으며 들어주고 있었죠.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요. 요새 새 거래처가 생겼다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악몽 같았던 그 시간들을 견뎌낸 거구나. 밤에 딸이 나를 불렀어요. 엄마, 잠깐만 같이 있어 줄래요? 나는 딸 방으로 갔습니다.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 살려주셔서. 딸이 말했습니다. 뭘 고맙다고 그래.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날 믿어주지 않았으면, 엄마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엄마는 내가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해. 걷든 안 걷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숨 쉬고 웃고 우리 곁에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생각해요. 살아있구나. 가족이 곁에 있구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나는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누가 적인지, 누가 우리를 해칠지.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를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견뎌낸다면, 결국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예전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함께니까요. 딸도 손주도 남편도 모두 곁에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었으니까요.